병풍 뒤에 누가 있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 그럼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네. 경자년 섣달 금음 눈이 내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내렸습니다. 산골 마을 하나가 통째로 솜니불 속에 묻히듯 세상의 모든 소음이 그 하얀 무게에 눌려 숨을 죽인 밤이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눈송이가 땅에 닿는 그 기척조차 없는 고요함만이 마을을 덮고 있었지요. 그 고요함 한가운데 작은 초가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가늘게 흘러나오는 불빛. 누군가 아직 잠들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명화는 그날 밤 뜬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32살. 과부가 된 지 꼭 3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바느질거리가 들려 있었지만 바늘은 한참 전부터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방 한쪽 먼지가 살짝 앉은 목침 하나에 고정되어 있었지요. 서방님이 늘 베고 자던 목침이었습니다. 치우지 못했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끝내 치우지를 못했습니다. 섣달 금음이면 어김없이 일했습니다. 이 밤만 되면 명화는 남편 류씨가 떠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싸락눈 내리던 새벽 식어가는 손을 꼭 쥐어잡던 그 순간을. 서방님은 마지막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으로만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요. 그 눈빛이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 명화는 3년이 지난 지금도 풀지 못한 채였습니다. 이상한 죽음이었다. 마을 어기 박시댁 노파가 장례를 치르며 한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젊었습니다. 병 하나 없이 건강하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알아눕더니 보름도 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갸웃거렸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명화는 그 수군거림 속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또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바람 소리라 여겼습니다. 나뭇가지가 처마에 닿는 소리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규칙적이었습니다. 분명하였습니다. 사람이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명화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밤손님이 달가올 리 없는 집이었습니다. 과부 혼자 사는 초가에 밤중에 찾아오는 이가 좋은 뜻일 리가 없다는 것, 명화는 뼛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3년간 그런 수모를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손에 부직갱이를 쥐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누구냐 묻고 있소. 그래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 두드리는 소리도 멈춰 있었습니다. 명화는 숨을 참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은 오직 눈 내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명화는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명화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눈이 수북이 쌓인 돛돌 위에 소못 하나 걸치지 않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한겨울밤에 맨발로. 그런데도 그는 춥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떨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화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낯익은 눈빛으로, 낯익은 얼굴로. 부직갱이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명화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비명도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년 동안 켜켜이 쌓여온 그리움이 터져나오는 아주 작고 떨리는 한마디였습니다. 서방님? 사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명화의 눈이 그것을 포착한 것은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달빛이 쏟아지는 마당 위로, 눈이 하얗게 쌓인 그 마당 위로, 사내의 발밑에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밤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죽은 서방님을 닮은 사내는 왜 그림자가 없었을까요? 그는 정령 저승에서 돌아온 남편의 홀령이었을까요? 아니면 명화의 간절함이 불러낸 또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그리고 남편 류 씨는 왜 그토록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야 했을까요? 눈 내리는 동짓달 금은밤, 그림자 없는 손님이 찾아온 밤, 그 하룻밤 사이에 3년간 덮여있던 진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명화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두 발이 돛돌에 붙어버린 것처럼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내를 보면서도 보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지요. 뺨을 꼬집어 보고 싶었지만 손조차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명화가 정신을 추스를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리는 방식이, 그 조용하고 여유로운 기다림이 명화의 심장을 더 세게 흔들었습니다. 남편이 그랬습니다. 류 씨는 언제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명화가 당황하거나 놀랄 때면 절대로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괜찮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를 지켰지요. 내가 여기 있으니 천천히 오시오라는 말을 눈빛으로 건네면서 눈앞의 사내도 꼭 그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시겠습니까? 명화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분명히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움보다 더 크고 묵직한 것이 가슴 한켠에서 밀려 올라왔습니다. 3년간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버텨온 그 담벼락이 사내의 얼굴 하나에 와르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작은 방 안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명화는 그제야 사내를 제대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류 씨의 얼굴이었습니다. 콧날에 선 눈꺼풀이 살짝 무거운 눈매, 입술 왼편에 아주 작게 난 흉터. 명화가 처음 신행을 왔던 날 밤 촛불 아래서 몰래 훔쳐보며 가슴 두근거렸던 그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3년 전 그날 새벽 눈을 감으며 식어가던 그 얼굴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들지 않았습니다. 야위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죽던 그 순간에 멈춰버린 것처럼 명화는 눈을 들어 사내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사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여위었구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명화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뇌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서방님이다. 서방님의 목소리다. 차를 올리겠습니다. 명화는 목이 막혀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화로에 물을 올렸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명화는 아직 울어선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까지는 물이 끓는 동안 명화는 손을 바삐 움직이며 곁눈질로 사내를 살폈습니다. 사내는 방 한가운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화는 곧 이상한 것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등잔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방 안의 온갖 물건들이 그 불빛에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찻잔도 화로도 명화 자신도. 그런데 그 사내만은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마당에서 본 것이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등잔불이 아무리 사내의 옆구리를 비춰도 바닥에는 아무것도 맺히지 않았습니다. 명화는 손을 멈췄습니다. 무서워해야 한다. 무서워해야 옳다. 머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몸이 그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무섭다는 감각보다 뜨거운 것이 더 앞서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그림자가 없어도 괜찮다. 저 얼굴이 서방님의 얼굴이면, 저 목소리가 서방님의 목소리면. 차 드시지요. 명화는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사내가 찻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명화의 눈이 크게 열렸습니다. 사내가 찻잔을 잡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검지와 중지로 잔 테두리를 감싸되 엄지는 살짝 아래쪽을 받치는 방식. 새끼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살짝 들리는 그 방식. 세상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찻잔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남편 류씨였습니다. 명화가 첫 해 겨울 장난스럽게 흉내 내보다 실패하고 웃었던 그 습관. 류씨는 본인도 그게 버릇인 줄 몰랐다고 명화가 지적해주고서야 알았다고 했지요. 두 사람만이 아는 아주 작은 비밀이었습니다. 사내는 정확히 틀림없이 그 방식으로 찻잔을 잡았습니다. 명화는 손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사내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천천히 낮게 말했습니다. 당귀를 좀 넣었군. 나 때문에 넣은 거요? 명화는 굳어버렸습니다. 당귀차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류씨는 겨울이면 늘 당귀차를 즐겨 마셨습니다. 몸이 찬 사람이라 당귀가 좋다며. 명화는 버릇처럼 겨울만 되면 당귀를 우려냈습니다. 남편이 없어진 뒤에도 그냥 그렇게 해왔습니다.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겨울의 냄새가 되어버려서 제가 매해 겨울마다 이리 끓입니다. 알고 있소. 사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보고 있었으니까.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화롯불이 희미하게 타닥거렸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고요했고 두 사람 사이도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아무것도 없는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3년치의 말들이 전부 그 안에 압축되어 있는 터지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명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서방님이요? 사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내려놓고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었습니다. 그리고 명화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에 답하기 전에 나도 묻고 싶소. 말씀하시지요. 무섭지 않소? 명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무서워야 옳은 밤이었습니다. 그림자도 없는 사내가 한겨울 밤중에 들이닥쳤으니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섭습니다. 명화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내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나 명화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3년간 남편의 표정 하나하나를 기억 속에서 꺼내어 되새겨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이 감동을 받았을 때 딱 그렇게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내가 손가락을 까딱였습니다. 검지를 2번, 중지를 1번, 무릎 위에서 가볍게. 명화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또 다른 버릇이었습니다. 생각에 잠길 때, 무언가 말을 고를 때, 류 씨는 항상 그렇게 손가락을 두드렸습니다. 검지 2, 중지 1. 본인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습관이었지요. 명화만이 알아챘고 명화만이 기억하는 그 동작이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두 사람만의 아주 작은 비밀. 그 비밀을 눈앞에 사내가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명화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정말로 참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방님이 맞지요. 맞지 않습니까?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손을 들어 명화의 이마 앞에 맺힌 머리카락 한 올을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살결이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겨울 새벽의 우물물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움이 오히려 명화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따뜻한 손이었다면 혹시 다른 사람이라 의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차가움은 류 씨는 원래 손이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명화의 손을 잡으면 아이고 또 얼음장 같은 손으로라고 핀잔을 들었던 나를 들여줘서 고맙소. 사내가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할 말이 있어 왔소. 명화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사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서움도 그리움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전부 내려놓았습니다. 듣겠습니다. 화롯불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림자 없는 사내와 3년을 혼자 버텨온 여인이 온기 없는 방 안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내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잊혀진 줄 알았던 약조에 대하여, 두 사람만이 기억하는 지난날의 이야기에 대하여,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처음 꺼낸 것은 매화나무 이야기였습니다. 기억하오? 우리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 명화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기억했습니다. 어찌 있겠습니까? 신행을 와서 처음으로 이 집 문지방을 넘던 날 마당 한쪽 구석에 볼품없이 서 있던 매화나무 한 그루를 보고 류 씨가 뭐라 했는지, 저 나무 내년 봄엔 반드시 꽃을 피울 거요. 내 장담하지. 명화가 웃으며 되물었지요. 저렇게 빼빼 마른 나무가 꽃을 피우겠냐고. 그랬더니 류 씨가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마른 나무가 꽃을 더 악착같이 피우는 법이요. 두고 보시오. 그리고 정말로 이듬해 봄에 그 나무가 꽃을 피웠습니다.
조그맣고 여린 꽃송이들이 앙증맞게 가지마다 맺혀서 명화는 그날 아침 마당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류 씨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지요. 내 말이 맞았지요? 기억합니다. 명화가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그 나무 지금도 살아있소? 명화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마다 꽃이 핍니다. 서방님이 떠난 뒤로도 한 해도 빠짐없이. 사내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명화는 사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슬픔이라고 하기엔 너무 잔잔하고 그리움이라고 하기엔 너무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이 세상 사람의 표정이 아닌 것 같은 무언가자. 명화는 그것을 애써 못 본 채 했습니다. 사내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천천히. 혼례를 올리고 2달이 지났을 무렵 류 씨가 장에 다녀오다 비를 맞고 돌아온 날이 있었습니다. 흠뻑 젖은 채로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도 씩 웃으며 등 뒤에서 무언가를 꺼낸 것이 있었지요. 빗속에서도 꼭 쥐고 온 것이었습니다. 작은 옥비녀 하나였습니다. 변변찮은 것이었지만 류 씨는 제법 뿌듯한 얼굴로 명화에게 내밀었습니다. 장에서 보는데 당신 생각이 나서 마음에 두오? 명화가 웃으며 받았지요. 마음에 든다고. 그런데 이튿날 아침 류 씨가 멋쩍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비녀가 한쪽이 약간 휘어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다고. 괜찮으면 내일 장에 다시 가서 바꿔오겠다고. 명화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게 더 좋다고. 남들과 같은 것보다 우리 것이 더 좋다고. 그 비녀는 지금도 명화의 머리맡 작은 함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비녀, 사내가 말했습니다. 아직 간직하고 있소? 명화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비녀 이야기는 두 사람 사이에서도 2번 다시 꺼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그렇게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함 안에 있습니다. 명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버리지 않았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슬픈 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그 침묵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명화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사내 쪽으로 조금 기울였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아무 의미 없는 두 사람만의 아주 작고 사소한 기억들이었습니다. 류 씨가 밥을 먹을 때 국을 먼저 먹는 버릇이라든지 잠들기 전에 반드시 창호지 문 한쪽을 살짝 열어 간바람을 들이던 것이라든지 비가 오는 날이면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져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것이라든지 사내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명화는 경계심이 조금씩 낮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림자 없는 사내라는 사실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명화로 하여금 사내 곁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이 기억들을, 이 사소하고 작은 기억들을 세상에서 오직 두 사람만이 알고 있었다. 명화는 조용히 무릎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내 쪽으로 몸이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말하오.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사내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떴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저를 보셨습니까? 보았소. 다 보셨습니까? 다 보았소. 명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또 차올랐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명화가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이를 악물었는지, 그것을 전부 보았다고 사내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셨으면 명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을 뻗어 명화의 손 위에 가만히 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한겨울 냇물보다도 더 차가운 온도였습니다. 그런데 명화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위에 자신의 다른 손을 포개었습니다.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마치 온기를 나눠주려는 것처럼 류 씨가 살아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차가운 손을 잡아주면 류 씨가 늘 멋쩍게 웃으며 말했지요. 당신 손이 내 손보다 훨씬 따뜻하오. 명화는 그 말이 생각나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명화의 코끝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화롯불 냄새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오래된 나무 냄새거나.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짙고 낯선 냄새였습니다. 흙 냄새였습니다. 비 온 뒤 깊은 산속의 흙이 뒤집혀진 것 같은 축축하고 무거운 흙 냄새. 거기에 이끼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이끼, 오랫동안 햇빛이 닿지 않은 어두운 곳의 이끼 냄새. 명화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가만히 풀었습니다. 이상하다. 머리 한쪽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기억에 녹아들다가 그 냄새 하나가 명화를 다시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류 씨는 이런 냄새가 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늘 솔잎 냄새와 멍 냄새가 났습니다. 서책을 좋아하는 사람의 냄새. 이 서늘하고 축축한 흙 냄새는. 명화는 고개를 살짝 들어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남편의 표정이었습니다. 눈빛도 앉은 자세도. 그런데 그 냄새가 어디서 오셨기에 이런 냄새가 어디 계시다가 이 밤에 찾아오신 것인가. 명화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아채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묻혀있던 곳의 냄새, 땅속의 냄새. 서방님. 명화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춥지 않으십니까? 춥지 않소? 소못도 없이 오셨는데. 괜찮소? 손이 많이 찹니다. 사내는 잠깐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무릎 아래로 거두었습니다. 미안하오. 그 두 마디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손이 차갑다는 말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추운 밤에 찾아온 것이 미안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미안하다는 것인지 명화는 그 말의 무게를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롯불이 낮게 타닥거렸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점점 더 깊이 하얗게 덮여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화는 느꼈습니다. 이 사내가 남편이든 아니든 오늘 밤이 다 가기 전에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 사내가 아무 이유 없이
이 먼 밤길을, 이 차가운 겨울밤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내는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할 말이 있어 왔다고. 서방님, 명화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하실 말씀이 있다 하셨지요. 사내가 명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있소. 이제 하셔도 됩니다. 사내는 한동안 명화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재는 것 같기도 했고 무언가를 다잡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모르고 있소. 명화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는 다른 서늘함이었습니다. 3년 동안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의문이 이제야 입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의 서늘함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이상했습니다. 그것을 명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홀로 남겨진 여인이 그것을 입에 올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세도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의심을 품고 있어도 품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내가 말씀해 주십시오. 명화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 듣겠습니다. 사내의 눈 속에서 다시 그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한데 뒤엉킨 무언가인지. 박진사를 아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명화의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진사. 그 이름이라면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세도가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 이름은 류씨 집안의 먹구름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은 뒤 그 먹구름은 더 짙어져서 지금은 명화의 집 위에 그대로 얹혀 있었습니다. 압니다. 명화가 대답했습니다. 그 이름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으려던 순간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 위를 밟는 발소리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그것도 조심스럽지 않은 거칠고 성긴 발소리였습니다. 명화와 사내가 동시에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발소리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집을 향해. 발소리는 잠시 후 멀어졌습니다. 술꾼이 길을 잘못 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집을 찾아간 것인지. 명화는 문 쪽을 바라보며 숨을 참고 있다가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내도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발소리가 사라지는 방향을 조용히 눈으로 줬다가 이윽고 다시 명화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놀랐소? 괜찮습니다. 명화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손은 여전히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그것을 보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아까 하던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사 이야기를 하려면 사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오. 명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3년 전. 그 말만으로도 가슴 한켠이 저려왔습니다. 3년 전이면 남편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 이 방에 있었습니다. 아직 명화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더 아프기도 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명화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내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3년 전 봄이었습니다. 마을에 송사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논 5마지기를 두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물이 잘 드는 기름진 논이었습니다. 그 논의 원래 주인은 이씨 노인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아온 노인으로 자식도 없이 혼자 그 논을 부쳐 먹으며 살아온 사람이었지요. 그 노인이 병이 깊어 자리에 눕자 갑자기 박진사 쪽에서 그 논이 원래 자기 집 것이었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문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씨 노인이 오래전 박진사 부친에게 그 논을 팔았다는 문서가 있다고. 그러나 이씨 노인은 그런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갈라지면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그런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 논은 자기가 평생 일군 땅이고 팔기는커녕 저당도 잡힌 적 없다고.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이씨 노인의 말을 믿었습니다. 박진사가 어떤 사람인지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재물에 눈이 밝고 힘없는 자의 것을 빼앗는데 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박진사의 세도가 그만큼 무서웠습니다. 관아에 줄이 닿아 있었고 마을 아전들과 연이 깊었습니다. 박진사를 건드렸다가 도리어 봉변을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다들 알면서도 모른 채 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씨 노인이 불쌍하지만 내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류씨가 나섰습니다. 명화는 그 부분에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기억했습니다. 그 봄날을 남편이 밥상 앞에 앉아서 이씨 노인 이야기를 꺼내던 것을. 명화는 말렸습니다. 제발 나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넉넉한 형편이 아닌데 왜 남의 일에 몸을 던지냐고. 박진사가 어떤 사람인 줄 알면서 왜 그러냐고. 류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명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소. 우리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것도 맞고 박진사가 무서운 사람인 것도 맞소. 그런데 명화. 눈앞에서 억울한 일이 벌어지는데 내가 알면서 모른 채 할 수 있는 사람이요? 명화는 그 말에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류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했고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옳은 일에는 몸을 사리지 않는 사람. 그 고듬이 언젠가 화를 부를 것이라는 것을 명화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류 씨는 이씨 노인의 편에 서서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박진사가 내민 문서가 위조라는 것을 여러 정황을 들어 조목조목 짚어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이 드문 마을에서 류 씨는 서찰을 쓸 줄 알고 이치를 따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능력이 이씨 노인을 살렸습니다. 송사는 이씨 노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논은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사는 겉으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면서 패소를 받아들이는 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류 씨에게 악감정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박진사가 웃을수록 무섭다는 것을. 그 웃음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해 여름부터였습니다. 류 씨 집안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먼저 류 씨가 장에 내다 팔려고 맡겨두었던 물건들이
갑자기 헐값에 처분되었습니다. 중간에서 장사를 봐주던 사람이 갑자기 거래를 끊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얼버무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박 진사 쪽에서 압력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류 씨와 거래하는 사람은 자기 쪽과는 상종하지 않겠다고.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류 씨를 마을 모임에서 왕따시키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노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씩 자리를 좁혀갔습니다. 어느 날은 류 씨가 초대받지 못한 자리가 생겼고, 어느 날은 사람들이 류 씨 앞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류 씨와 어울리다 박 진사에게 찍힌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하나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류 씨는 집에 와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명화는 알았습니다. 남편의 눈가가 조금씩 깊어지고 밥을 먹다가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명화는 그때마다 모른 채 했습니다. 류 씨가 말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채 하는 것이 남편을 위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가슴에 걸렸습니다.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박 진사가 류 씨를 직접 불렀습니다. 이유는 명목상 화해였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끼리 앙금을 쌓아두는 것이 좋지 않으니 한잔하자고. 류 씨는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어른 몇이 중간에서 나서며 좋게 마무리하라고 권했습니다. 박 진사와 원수를 지속하는 것은 류 씨에게도 이롭지 않다고. 류 씨는 결국 갔습니다. 그날 밤 돌아온 류 씨의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명화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다고, 좀 쉬겠다고. 그런데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류 씨가 아프기 시작한 것이 처음에는 입맛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몸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의원을 불렀더니 과로라고 했습니다. 쉬면 나을 거라고 했습니다. 명화는 미음을 쓰고 약재를 다리고 남편 곁에서 밤새 간호했습니다. 그러나 류 씨는 낫지 않았습니다. 나아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습니다. 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른 의원을 불렀습니다. 그 의원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명확한 병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몸 안에 뭔가 좋지 않은 것이 쌓여 있는 것 같다고 독한 보약을 써보자고 했습니다. 보약을 썼습니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류 씨는 보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내가 말했습니다. 박 진사 집에서 마신 술에 독이 들어 있었소.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명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내의 말이 가슴 안으로 천천히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확인하는 것이 무서워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독이었습니까? 명화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한 번에 죽이는 독이 아니었소. 천천히 보름에 걸쳐 사람을 소진시키는 독이었지. 의원이 알아채기도 어렵고 흔적도 남지 않는 것으로. 박 진사가 그리했습니까? 그렇소. 명화는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 더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가슴 안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사내가 명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소. 내가 숨겨두었소. 죽기 전에. 어디에? 사내가 입을 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바깥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보다 더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발소리도 더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 집 담장을 따라 걸어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성급하고 거칠었습니다. 술 냄새가 문 너머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두드림이었습니다. 쾅쾅쾅. 거 안에 있소? 류시댁이요? 명화는 그 목소리를 알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진사였습니다. 사내가 소리 없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명화에게 눈짓 하나를 보냈습니다. 병풍 쪽을 향한 눈짓이었습니다. 숨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명화는 잠깐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 아까 그 무언가가 다시 있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그것이, 그러나 지금 그것을 파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류시댁, 불 켜져 있는 거 다 보이요. 나왔소이다. 명화는 사내에게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박진사가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움 밑에서 방금 사내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독, 박진사, 남편의 죽음. 명화는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잡아쥐었습니다. 3년을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류시댁. 쾅쾅쾅. 문이 흔들렸습니다. 명화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한 번, 두 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그러나 얼굴만큼은 반드시 아무렇지 않아야 했습니다. 박진사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것이 빌미가 됩니다. 그것이 틈이 됩니다. 명화는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병풍이 있었습니다. 낡은 산수와 병풍. 그 뒤로 사내가 사라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기척도 없이. 병풍 뒤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명화는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발도 함께 날아들었습니다. 아까보다 눈이 굵어져 있었습니다. 하늘이 더 낮게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그 눈발 속에 박진사가 서 있었습니다. 50줄의 사내였습니다. 덩치가 컸습니다. 두툼한 털에투를 걸치고 손에는 술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신 것인지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화는 알았습니다. 박진사는 취한 척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풀려 보여도 속은 말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풀린 눈 뒤에서 상대방을 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아, 불 켜져 있길래. 류시댁 깨어 계셨구먼. 박진사가 허허 웃었습니다. 명화는 문턱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늦은 밤에 어인 일이십니까?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놀라울 만큼 어인 일이냐니. 내 지나가다 불 켜진 거 보고 들렀지. 얼어 죽겠는데 찬바람 맞으며 세우는 거요?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박 진사가 한 발을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명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몸이 좋지 않습니다. 내일 다시 오시지요. 몸이 안 좋아? 허허, 그래도 이 밤에 찾아온 손님을 그냥 돌려보내는 법이 어딨어. 좀 들어가서 앉읍시다. 박 진사의 목소리에서 웃음기가 조금 빠졌습니다. 명화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비키지 않았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 했습니다. 귀한 손님이시니 더 신뢰가 될까 염려됩니다. 내일 낮에 찾아오시면 제대로 대접하겠습니다. 박 진사가 명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이 조금 좁아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박 진사의 털의 두 어깨에 눈송이가 쌓였습니다. 명화의 발끝에도 눈이 날아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그 눈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박 진사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류시댁, 나한테 서운한 거 있어? 없습니다. 없긴. 표정이 왜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표정이 좋지 않다면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몸이 불편해서입니다. 박 진사는 잠시 명화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명화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을 똑바로 받아냈습니다. 가슴 안에서 불덩이 같은 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남편을 죽였습니다. 이 웃음 뒤에서, 이 둥글둥글한 말투 뒤에서 사람을 없애는 사람이었습니다. 명화는 그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웃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래, 몸이 안 좋다니 들어가서 쉬어요. 대신 박 진사가 술병을 한쪽 손으로 옮기며 말했습니다. 내가 찾아온 건 사실 다른 이유가 있어서요. 명화는 기다렸습니다. 이 집 말이요. 류시댁도 알다시피 돌아가신 양반이 나한테 빚이 좀 있었잖소. 명화의 눈 안에서 무언가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말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들으니 예상했어도 가슴이 단단해졌습니다. 남편이 빚을 졌다는 것은 처음 듣는 말입니다. 처음 들어? 모르고 있었소? 에구, 참. 그 양반이 말을 안 한 게로구먼. 아, 어쩐지 내가 직접 와야겠다 싶었지. 박 진사가 혀를 찼습니다. 안타까운 척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나한테 꽤 된 돈을 빌렸어. 그게 이자가 붙어서 지금은 꽤 되지. 뭐, 나도 이 집 형편이 어렵다는 건 아는데.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소. 내 쪽도 사정이 있으니까. 문서가 있습니까? 명화가 물었습니다. 박 진사의 눈이 잠깐 빛났습니다. 있지요. 당연히 있지. 그 문서를 보여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밤중에 구두로 하시는 말씀은 확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 진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껄껄 웃었습니다. 허허, 이 댁이 참 야무지기도 하셔. 맞아, 맞아. 문서야 있지. 그건 낮에 가져오겠소. 근데 오늘 밤은 말이요. 웃음이 또 조금 빠졌습니다. 오늘 밤은 그냥 들어가서 얘기 좀 합시다. 이 눈 맞으며 서서 얘기할 것도 없고. 명화는 손으로 문틀을 잡았습니다. 비켜줄 수 없었습니다. 박 진사를 이 방 안으로 들릴 수 없었습니다. 병풍 뒤에 사내가 있었습니다. 만약 박 진사가 방 안으로 들어와 사내를 발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박진사의 몸집이 컸습니다. 술기운도 있었습니다. 억지로 밀고 들어오겠다면 명화 혼자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밤중에 소리를 질러봤자 들어줄 이웃도 없었습니다. 박진사를 두려워하는 마을에서 들어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명화가 말했습니다. 빈 문제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말씀드리지요. 명화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은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단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 저도 그런 문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설령 문서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법도에 따라 확인하기 전까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아직 내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박진사의 얼굴에서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류시댁, 말씀하십시오.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좋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박진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칼을 꺼내지 않고 칼로 베는 사람. 명화는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풍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찻잔이 살짝 움직이는 소리거나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거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챌 만한 소리였습니다. 박진사의 눈이 명화를 지나 방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안에 누가 있소? 명화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바람이 들어와서 그런가 봅니다. 바람? 박진사가 목을 빼어 방 안을 살폈습니다. 등잔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찻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진사의 눈이 그 찻잔에 머물렀습니다. 찻잔이 2개였습니다. 명화는 속으로 숨을 참았습니다. 혼자 사는 댁에 찻잔이 2이네. 박진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마시다 놓아둔 것입니다. 2자리에 집안일을 하다 보면 이리저리 옮기게 됩니다. 박진사는 명화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서 무언가가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명화는 그 시선을 받으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태연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긴 침묵이었습니다. 바람이 눈을 흩뿌렸습니다. 뭐 그렇다면야. 박진사가 다시 웃음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같은 너털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좁고 날카로운 웃음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겠소. 몸이 아프다니까. 대신 류시댁,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두시오. 명화는 기다렸습니다. 이 집 조만간 정리를 해야 할 거요. 빈 문서야 내가 낮에 가져오면 확인이 되겠지. 근데 그것 말고도 혼자 사는 여인이 이 외딴 집에서 얼마나 버티겠소. 내가 이 집을 사서 류시댁 다른 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서로한테 좋은 일 아니겠소? 잘 생각해 두시오. 그리고 박진사는 돌아섰습니다. 눈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발소리가 멀어지고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명화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명화는 벽을 짚었습니다. 무릎이 풀렸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버티는 내내 몸 안에 단단히 잡아지고 있던 것들이 문이 닫히는 순간 한꺼번에 풀려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숨길 수 없이 떨렸습니다. 병풍이 움직였습니다. 사내가 나왔습니다. 명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 무언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무언가가 미안함인지 안타까움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를 합쳐도 모자란 무언가인지. 잘했소. 사내가 낮게 말했습니다. 명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입술을 깨물어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또 올 겁니다. 명화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소. 다음에는 낮에 올 겁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안에 끝내야 하오. 명화는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증거 말씀해 주십시오. 서방님이 숨겨두었다는 것.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명화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화롯불이 낮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눈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박 진사가 남기고 간 차가운 공기가 아직 방 안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명화는 그것을 떨쳐내듯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이야기가. 그날 밤이 다 지나갈 것 같았습니다. 박 진사가 돌아가고 방 안에 다시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명화는 식어버린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운 잔을 쥐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히려 명화를 붙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병풍 뒤에서 나온 뒤로 자리에 앉아 명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아까와 달랐습니다. 아까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눈이었다면 지금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눈이었습니다. 아니, 기다린다기보다는 듣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명화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 눈. 명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또 올 겁니다. 그렇겠지요. 오늘 밤 찻잔이 두 개인 것을 봤습니다. 수상하게 여겼을 겁니다. 알고 있소. 낮에 혼자 오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을 데려올 겁니다. 아전이거나 아니면 자기 집 머슴들이거나.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명화가 사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증거를 오늘 밤 안에 제 손에 쥐어야 합니다. 사내는 잠시 명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슬픔인지 대견함인지. 살아생전 류씨가 명화를 바라보던 눈빛과 꼭 닮은 그 무언가가. 당신은 강한 사람이요. 사내가 말했습니다. 강하지 않습니다. 명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 뿐입니다. 사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입을 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아까는 발소리였습니다. 한 사람의 취한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리는 달랐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그리고 빠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 집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명화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사내도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쾅쾅쾅. 류씨 댁. 나요 나. 박진사요. 명화의 눈이 굳었습니다.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한식경도 지나지 않아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발소리로 짐작하건대 두세 명은 되었습니다. 류씨 댁 안에 사람 있는 거 다 알아요. 열어요. 명화는 사내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내는 이미 병풍 쪽을 향해 한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화가 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사내가 멈췄습니다. 명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명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숨지 마십시오. 사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숨으시면 안 됩니다. 이번엔 제가 문을 열었을 때 들어올 겁니다. 방 안을 뒤질 겁니다. 찻잔 2개를 봤으니 반드시 뒤집니다. 명화가 사내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방님께서 직접 나서 주십시오. 사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명화는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위험할 수 있소. 사내가 낮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 진사가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수도 있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소? 명화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이 집을 지켰습니다. 3년 동안 박 진사의 눈치를 보며 언제 이 집에서 쫓겨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남편의 죽음이 독살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명화가 눈을 떴습니다. 저는 이미 3년 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명화는 문을 열었습니다. 박 진사가 서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눈이 더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머슴 2이 서 있었습니다. 덩치가 컸습니다. 손에 몽둥이를 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위협이 충분했습니다. 이거 봐요, 류씨 댁. 나 이 사람이 아닌 거 알지요? 내가 이 밤에 2번이나 찾아온 거,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니요. 박 진사가 명화를 밀치듯 들어섰습니다. 명화는 비켜주었습니다.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했습니다. 박 진사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머슴 2이 뒤를 따랐습니다. 방 안이 갑자기 좁아졌습니다. 박 진사는 두리번거렸습니다. 찻잔을 보았습니다. 방석 2개가 나란히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병풍을 보았습니다. 병풍 뒤에 누가 있지? 박 진사가 씩 웃었습니다. 과부집에 밤손님이 있었던 게로구먼. 허허, 이거 재밌네. 누구요? 나와봐요. 머슴 하나가 병풍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명화는 뒷짐을 진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슴이 병풍을 젖혔습니다. 그리고 사내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박 진사는 웃었습니다. 거봐요, 역시 있었잖아. 누구야, 이 사람이. 그런데 사내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순간 박 진사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멈췄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다가 올라가던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얼굴에서 붉은 기운이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술 기운이 증발한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 박 진사가 남긴 것은 오직 하나, 경악이었습니다. 너는 박 진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박 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명화에게 보여주었던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움도 애틋함도 없었습니다. 차갑고 고요하고 그래서 더 무서운 눈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류류. 박진사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머슴들도 굳어 있었습니다. 사내의 얼굴을 보고 뭔가를 알아챈 것인지 아니면 박진사의 반응이 무서운 것인지 어느 쪽이든 그들도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한 걸음에 박진사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냈습니다. 오지 마. 오지 말란 말이야. 사내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말이라기보다 낮은 울림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낮음이 방 안의 공기를 전부 바꾸어 놓았습니다. 화롯불이 흔들렸습니다. 등잔불이 한 차례 일렁였습니다. 박씨, 사내가 말했습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소? 박진사의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류 서방. 오래 기다렸소? 그 한마디였습니다. 오래 기다렸소?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알았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 3년을 기다렸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을 박진사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오. 사내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내가 직접 손을 댈 것도 없소. 이미 당신이 한 일은 세상에 남겨져 있으니까. 내가 숨겨둔 것이 있소. 당신이 나를 어떻게 죽였는지, 누구를 시켰는지, 어떤 것을 썼는지. 전부. 박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이 이 집을 빼앗으려 하는 것도, 위조 문서를 만들어둔 것도 다 있소. 그건 도망가시오. 사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그냥 보내드리겠소. 그러나 내일 낮이 지나면 이 집 여인이 당신이 한 일을 세상에 내놓을 것이오. 그게 싫으면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 문 앞에 발을 들이지 마시오. 박진사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내가 다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이었습니다. 박진사는 그 눈과 마주치는 순간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눈이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원한이 맺힌 눈이었습니다. 3년을 기다린 눈이었습니다. 박진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머슴들이 먼저 달아났습니다. 박진사가 그 뒤를 따라 뛰었습니다. 문이 쾅 열렸다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눈 위를 정신없이 두드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점점 작아지다가 이윽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 다시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명화는 그 자리에 서서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숨을 내쉬었습니다. 떨리는 숨이었습니다. 3년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 같은 숨이었습니다. 사내가 명화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아까의 그 차가운 눈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명화를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낮고 그리움이 담긴 눈. 괜찮소? 명화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나지 않았습니다. 울어야 할 것 같은 순간인데 가슴이 오히려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딱딱하게 굳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명화가 말했습니다.
이제 증거를 알려주십시오. 사내는 잠시 명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밤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박진사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도 한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덮여가는 소리만이 이 작은 방 안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화롯불은 낮게 타고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명화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앉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서서 들을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사내도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 이 밤이 시작되었을 때처럼. 그러나 지금은 처음과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움이 앞섰습니다. 그러다 박진사가 왔고 분노가 앞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명화의 가슴 안에 남아있는 것은 슬픔이었습니다. 뒤늦게 밀려오는 조용하고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독을 먹고 보름을 앓다가 아무것도 모른 채 죽었습니다. 아니, 알았을 겁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말했다가 명화까지 위험해질까봐. 그래서 눈으로만 말하려 했던 것이겠지요. 식어가는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을 감던 그날 류 씨의 눈 속에 있던 그것이 명화는 이제 알았습니다. 미안함이었습니다. 말하지 못해서 미안했던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명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낮음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눈으로 무언가를 말씀하셨지요.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게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까?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내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소. 명화는 기다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맞소. 그런데 그보다 더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소. 말씀해 주십시오.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화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잘 살아달라는 말이었소. 명화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막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그 한마디에 녹아내렸습니다. 잘 살아달라는 말. 그 말을 3년 동안 듣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그 말이 있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이 차갑고 눈 내리는 밤에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명화가 말했습니다. 눈물을 닦지 않은 채로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사내는 잠시 명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한번 들이켰다가 내쉬었습니다. 사람처럼 숨을 쉬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낄 틈도 없이 사내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숨겨둔 것이 있소.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는 말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알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방 안이요. 명화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방 아니라고요. 그렇소. 내가 알아눕기 전날 밤이었소.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요. 박진사 집에서 마신 술을 먹고 나서 그날 밤부터 뭔가 달랐소. 처음에는 단순히 과음이라 여겼지만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니었소. 사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소. 당신한테 말할 수 없었소. 말했다가 당신이 박진사 쪽으로 달려갈까봐. 그랬다가 당신까지 위험해질까봐. 그래서 혼자 준비를 했소. 준비를 하시면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요. 박진사가 나를 어떻게 해칠 계획을 세웠는지 그 과정에서 내가 알게 된 것들을 글로 써서 당신이 언젠가 찾을 수 있는 곳에 숨겨두었소. 명화는 방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3년간 살아온 방이었습니다. 손바닥만큼 작은 방이었습니다. 이 안에 남편이 숨겨둔 것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사내가 눈으로 방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명화의 머리맡이었습니다. 오래된 장 하나가 놓여있는 쪽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 자리에 있던 장이었습니다. 낡고 투박한 장이었지요. 여닫이 문이 두 짝이었는데 왼쪽 문짝이 오래전부터 잘 닫히지 않아 나무 조각을 끼워두고 있었습니다. 장 아니요? 아니요. 장 밑이요. 명화는 일어섰습니다. 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 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닥에 닿아 있었습니다. 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장의 왼쪽 다리 바로 옆 바닥에 아주 작은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마루청 한 장이 다른 것들과 미세하게 다른 것이었습니다. 마루청이요. 사내가 말했습니다. 들어올리면 돼요. 명화는 손가락으로 그 마루청의 끝을 짚었습니다. 틈이 있었습니다. 아주 좁은 틈이었습니다. 손톱을 끼워 넣고 살살 들어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힘을 주었더니 마루청 한 장이 소리 없이 들렸습니다. 그 아래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기름종이로 두툼하게 쌓인 묶음이었습니다.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명화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기름종이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 서찰이 있었습니다. 몇 겹으로 접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천으로 쌓인 것이었습니다. 명화는 서찰을 먼저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명화는 숨을 참았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가늘고 고든 글씨였습니다. 류 씨의 글씨는 그랬습니다. 힘이 있으면서도 어딘가 조심스러운 그 사람의 성품을 닮은 글씨였습니다. 그 글씨로 쓰여진 것들을 명화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박진사 집에서 있었던 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무엇을 마셨는지, 술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돌아오는 길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 그리고 박진사가 그 전부터 자신을 어떻게 압박해 왔는지, 이씨 노인의 농건 이후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집안을 조여왔는지, 서찰은 길었습니다. 류 씨가 알아눕기 전날 밤 마지막 기력을 쥐어짜서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글씨가 후반부로 갈수록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을 것입니다. 몸이 이미 독에 잠식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썼습니다. 마지막 문장까지. 명화는 서찰의 끝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다른 것들과 달랐습니다. 글씨가 유독 작았습니다. 힘이 빠진 것이 아니라 일부러 작게 쓴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것만큼은 세상에 크게 내놓고 싶지 않다는 듯이 명화는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명화에게 당신이 이것을 읽을 때 나는 이미 없겠지요. 미안하오. 그리고 고마웠소. 당신이 곁에 있어 따뜻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소. 부디 이것으로 억울함을 푸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나를 기다리지 말고 잘 살아주시오. 명화는 서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마루를 적셨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막을 수도 없었고 막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명화의 곁에서 조용히. 얼마나 지났을까요? 명화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으로 쌓인 작은 것을 집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작은 옥 조각이었습니다. 명화는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박진사 집 도장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박진사 집 도장의 탁본이었습니다. 붉은 인주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접힌 종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류 씨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화가 물었습니다. 박진사 집에서 나온 것이요.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송사가 끝난 뒤 박진사가 나를 없애기로 마음먹은 것을 내가 먼저 눈치챘소. 그래서 미리 움직였소. 박진사 집에 드나드는 사람 중에 아는 이가 있었소.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빼돌려준 것이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박진사가 나를 해하기 위해 독을 구한 경위가 적혀 있소. 누구에게서 구했는지, 얼마를 주었는지, 어떤 방법을 쓰기로 했는지, 그 사람의 글씨로. 명화는 그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이 증거였습니다. 류 씨의 서찰과 이 종이와 도장의 탁본. 세 가지가 함께라면 관아에 들고 가면 박진사를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반드시 고발해야 했습니다. 서방님, 명화가 말했습니다. 이것을 남겨두고 가셨군요. 당신이 언젠가 찾을 것이라 믿었소. 3년이 걸렸습니다. 3년이 걸려도 찾았소. 명화는 그 종이들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3년 동안 땅 아래 잠들어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명화의 발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손에 쥐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소. 사내가 말했습니다. 명화가 눈을 들었습니다. 박진사 혼자가 아니었소. 방 안의 공기가 또 달라졌습니다. 독을 구한 것은 박진사지만 그것을 실행한 것은 따로 있소. 그날 밤 술자리에서 직접 독을 탄 사람이 있소. 누굽니까? 사내는 잠시 멈췄습니다. 마을 의원이요. 명화의 손이 굳었습니다. 의원이었습니다. 류 씨가 앓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불렀던 의원. 과로라며 쉬면 낫는다고 했던 의원. 그래서 명화가 다른 의원을 불렀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숨겨온 것이었습니다. 그 의원의 이름도 서찰에 있소. 박진사와 어떤 관계인지도 알겠습니다. 명화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이번에는 단단했습니다.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를 전부 그 단단함 안에 눌러 담았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것을 들고 산을 내려가야 합니다.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야 합니다. 서방님이 남겨주신 것 반드시 쓰겠습니다. 사내는 명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이 처음 이 방에 들어왔을 때와 달랐습니다. 뭔가가 풀려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줄이 비로소 풀어지는 것 같은. 알고 있소. 사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올 수 있었소. 명화는 그 말의 뜻을 헤아렸습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증거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명화가 이것을 찾을 수 있도록 그 하나를 위해 이 차가운 겨울밤에 그림자 없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명화의 눈에 또 눈물이 찼습니다. 서방님, 말하오. 고맙습니다.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명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빛났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그 눈 안에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화롯불이 낮게 탔습니다. 눈은 아직도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은 이제 가장 깊은 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화는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이 밤이 그리 길게 남지 않았다는 것을, 사내가 이 방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화는 차마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먼동이 트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나 밤의 빛깔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겨울 밤의 가장 깊은 어둠이 지나고 새벽이 오기 직전에 그 묘한 시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 푸른 기운을 품기 시작하는 시간. 어둠도 빛도 아닌 그 경계의 시간. 명화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스며드는 공기의 빛깔이 달라졌습니다. 밤새 내리던 눈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조금 전의 고요함과 달랐습니다. 무겁던 고요함이 아니라 무언가가 끝나가는 고요함이었습니다. 명화는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삼켰습니다. 사내의 윤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눈이 필요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내의 손끝이, 손가락 끝이 아주 조금 투명해져 있었습니다. 벽의 나뭇결이 그 손 너머로 희미하게 비쳐 보였습니다. 명화는 눈을 비볐습니다. 여전히 보였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내가 영원히 이 방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아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눈으로 보는 순간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방님, 명화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사내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때가 된 것 같소?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때가 된 것 같소? 그 짧은 한마디가 품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명화는 그것을 전부 받아내느라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직 이릅니다. 명화가 말했습니다. 날이 새려면 멀었습니다. 아직 닭이 울지 않았습니다. 명화. 사내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명화 씨, 혹은 당신이라 부르다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류 씨가 아주 가끔, 정말 아주 가끔 명화의 이름을 부르던 그 방식과
꼭 같았습니다. 명화는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나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을 것이요. 명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있었습니다. 이 밤이 시작된 순간부터 품고 있던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대답이 이 사내를 남편이 아닌 무언가로 만들어버릴까봐. 무엇이든 물어보시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소. 명화는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모른 채로 보내면 안 됩니다. 이 밤이 끝나면 다시는 물을 수 없습니다. 3년을 모르고 살았으면 충분합니다. 서방님은 명화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로 서방님이십니까? 방안이 고요했습니다.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고르는 침묵이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가장 진실에 가까운지를 고르는 침묵이었습니다. 서방님의 기억을 가지고 있소. 서방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소. 당신을 걱정하고 당신을 그리워하고 당신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것은 진짜요. 하지만 명화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방님 자체는 아니라는 뜻입니까? 사내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류 씨의 혼이 어디 있는지 나도 알 수 없소. 저승에 있는지 다른 곳에 있는지. 다만 나는. 사내가 잠시 멈췄습니다. 나는 류 씨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꼈던 것에서 왔소. 명화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장 아꼈던 것. 명화의 눈이 천천히 방 안을 훑었습니다. 남편이 아꼈던 것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서책들, 벼루, 아끼던 붓, 그리고 명화의 시선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머리맡에만 한쪽이 약간 휘어진 옥비녀. 비녀입니까? 명화가 물었습니다.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명화는 천천히 함을 열었습니다. 비녀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쪽이 살짝 휜 작고 보잘것없는 비녀였습니다. 장에서 사다가 빗속에서 꼭 쥐고 와서 내밀었던 그 비녀였습니다. 류 씨가 이것을 아꼈습니다. 명화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이것을 아꼈습니다. 명화가 이것을 간직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것을 통해 명화 곁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도깨비입니까? 명화가 물었습니다. 사내는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런 이름으로 불러도 돼요.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돼요. 나 스스로도 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오. 다만 류 씨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미련이 이것에 깃들었소. 당신 곁에 조금 더 있고 싶다는 미련이. 당신이 괜찮은지 보고 싶다는 미련이. 그리고 진실을 전해야 한다는 미련이. 명화는 비녀를 손 안에 꼭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방님의 마음이 맞는 것 아닙니까? 서방님의 미련이 만든 것이라면, 서방님의 마음이 만든 것이라면 그것이 서방님 아닙니까? 사내는 명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 밤 중에 가장 크게 흔들렸습니다. 당신은 사내가 낮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었소? 틀린 말입니까? 틀리지 않소? 그러면 됩니다. 명화가 말했습니다. 서방님이 맞습니다. 저는 그리 알겠습니다.
사내의 손이 더 투명해졌습니다. 이제는 손목 위까지 비쳐 보였습니다. 등잔불 너머 벽의 나뭇결이 그 팔을 통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명화는 그것을 보면서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무섭소? 사내가 물었습니다. 아까도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아까와 지금은 다르오. 명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이 사내가 사라지는 것이 슬프고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무서움은 이 밤 처음에 이미 다 써버렸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슬픔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무서움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명화가 말했습니다. 물어보시오. 3년 동안 정말로 보고 계셨습니까? 사내가 명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보고 있었소? 다 보셨습니까? 제가 울던 것도 무너지던 것도 다 보았소. 그런데도 왜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진짜 물음이었습니다. 이 밤 내내 가슴 안에 품고 있던 물음이었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냐고. 3년 동안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왜 그냥 두셨냐고. 사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올 수 없었소? 왜입니까? 미련이 아직 여물지 않았소. 진실을 전할 방법을 찾기까지 이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없었소. 당신이 나를 알아보고 따라오려 할까봐. 이 세상이 아닌 곳으로 당신이 따라오려 할까봐. 명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오지 않은 것은 명화가 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명화가 따라올까봐 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선명하게 전해져서 명화는 소리도 없이 울었습니다. 사내의 몸이 이제 어깨까지 투명해져 있었습니다. 얼굴만이 아직 온전했습니다. 류 씨의 얼굴이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콧날의 선, 무거운 눈꺼풀, 입술 왼편의 흉터, 그것만은 아직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명화는 그 얼굴을 눈에 담았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이 마지막 순간을 눈 안에 새겨두려고. 서방님, 말하오. 이제 편히 가십시오. 사내가 명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련이 없겠소? 있습니다. 명화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련이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명화는 손 안의 비녀를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서방님이 잘 살라 하셨으니까요. 그 말을 들었으니까요. 이제는 그 말을 따라야지요. 사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살아있을 때 류 씨가 감동받을 때 짓던 표정이었습니다. 티내지 않으려고 눈을 가늘게 하던 그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요. 아까도 그 말씀하셨습니다. 2번 말할 만하오. 명화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채로 웃었습니다. 이상한 웃음이었습니다. 슬프면서 따뜻한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사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점점 투명해지는 그 손이 명화의 뺨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명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닿는 순간을 보고 싶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닿았습니다. 분명히 닿았습니다. 차갑고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명화의 뺨 위에 사내의 손이 머물렀습니다. 명화는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아까처럼 온기를 나눠주려는 것처럼,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려는 것처럼. 그런데 이번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쥐려 할수록 더 희미해졌습니다. 명화는 그래도 쥐었습니다. 잡을 수 없어도 쥐는 신용을 했습니다. 서방님, 응. 다음 생에는 명화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림자 있는 사람으로 오십시오. 사내가 웃었습니다. 이 밤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조용하고 낮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롯불보다 더 따뜻하게. 그리하겠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닭이었습니다. 멀리서 첫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번, 두 번, 길고 높은 소리였습니다. 명화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내의 얼굴이 이제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콧날의 선이, 눈꺼풀이, 입술 왼편의 흉터가 하나씩 지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부가 동시에 아주 천천히 옅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연기처럼이라고 하면 거칠었습니다. 눈 녹듯이라고 하면 너무 빨랐습니다. 그것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식이 너무 조용해서 명화는 차마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서방님,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안에서 명화는 느꼈습니다. 괜찮다는 것을, 이제 진짜 괜찮다는 것을. 사내가 있던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방석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찻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찻잔 안에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까 사내가 마시다 내려놓은 그 찻잔에 명화는 그 찻잔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운 손을 데우듯이 마지막 온기가 손바닥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밖에서 닭이 다시 울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